이지우라고 하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고향 내려왔다가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직 서울 안 가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회사는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메일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굴이 좀 탱탱 부어서 사진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전에 하셨던 이렇게 교수님분들이나 이렇게 기업 CEO분들 하시는 거를 좀 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뭔가 학문적으로 얻어가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어떠한 가치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나상을 하나 기부하는 생리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하나 사서 하나 기부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서울에 올라오시다 보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본사가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본사가 있고요. 거기 좀 더 올라오시다 보면 그 앞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쪽에 가면 이제 남영연구소, 현대차 남영연구소가 있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있고, 그리고 울산 공장에는 현대차가 있죠. 지금 거기 모든 여자 화장실에 저 산자가스 생리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이지 않느냐? 현대차가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도급 계약을 맺을 만큼 저희가 규모가 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현대차의 광고가 그랜저 광고였습니다. 그랜저 광고는 여성 임직원이 운전하는 이제 여성의 성공에 관한 내용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제가 현대차에다가 프로포즈를 보냅니다. 현대차는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보낼 만큼 여성 임직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는 없나요? 라는 프로포즈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전무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생리대? 생리대가 여자 화장실에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에게 월경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발현되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근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근데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화장실 안에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처럼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공서와 은행 곳곳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현대차 회장님이 보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밤 11시에 전화 와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생리대학을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생리대학을 아크릴 공장을 다 뒤져가지고 을지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지금은 정규 계약이 맺어지게 됐고요. 이게 현대차에서 유일하게 거의 한 30년 만에 있었던 스타트업과의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점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저희가 생리대를 하나 팔리면 저희가 생리대를 가장 많이 파는 곳이 올리브영이라는 채널이거든요. 이게 녹화돼서 제가 저기 될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생리대 하나가 팔렸을 때 올리브영의 평균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올리브영에서 생리대 한 팩이 팔리면 평균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2%요? 더 높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30%? 네,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이런 데가 30% 정도 하거든요. 더 높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50%? 더 높습니다. 55%더 높습니다. 저희 수수료는 58%예요. 거기다 올리브영 들어가면 올리브영 단독 패키지 구성해야 되죠. 강남역에다 광고 돌려야 되죠. 광남역에 LED 광고 돌리는데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됩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가 날 수가 없어요. 흑자 도산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대기업들이 저희 생리대 살 때는 할인해서 사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스토리를 잘 파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저희 회사 거만 22억 정도 되고요. 타 회사들 거 브랜딩 해준 것까지 하면은 한 45억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기록을 세운 제품들이 저희 건데요. 예를 들면 되게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모컨이 필요하세요? 예를 들면 이게 30만 원이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30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평균 가격은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30만 원이면 사시겠어요? 아무도 안 사시겠죠? 네. 근데 이게 십몇 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 왔을 때 이 프린세이저를 사용했대요. 30만 원이래요. 사시겠어요? 네, 사죠. 어떠한 제품에는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면 그 제품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커집니다. 저희는 이 포인트에 굉장히 오래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5시 반까지 저 밤새다가 30분 자고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거에 엄청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사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자, 여러분들 쓰시는 제품군 중에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소셜벤처 혹은 스타트업 제품이 10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쓰는 제품 중에 나는 스타트업 제품이 10개 이상 있다. 거의 대부분 없으시죠? 근데 서울에 가보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나조차 사지 않는 제품을 팔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순은 발생합니다. 왜 자신도 사지 않는 제품을 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그 척박한 서울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저는 학업이 되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를 키워갈 수 있나. 사실 서울에서는 저를 요즘에 뭘로 초청해 주시냐면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6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개층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 월세를 못 내니까 거기서 무료로 쓰고 제가 트레이닝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부자는 아니고요. 네, 그 정책 자금으로 이제 샀던 거고 건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히 막 일을 막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이제 월세 들어오는 걸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밤새 가면서 하나에 몰두하고 하나에 집중하는지 그 포인트, 그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그냥 유튜브에 쳐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네, 저건 다 메이크업 한 모습이니까요. 네, 꾸며진 모습이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소셜벤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5년에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1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특히 제가 요즘 만나는 공장 거래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다 제 또래입니다. 네, 제가 89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스타트업 한 지 딱 10년이 됐으니까 많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대표 우리 공장 인수할래? 혹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대표 우리 애들은 꿈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제 목표가 뭐였냐면 캄보디아에다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집 한 채 짓는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10만 원? 캄보디아에 집 한 채 짓는데 80만 원 정도 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저렇게 판자로 된 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기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재밌잖아요. 왜냐면은 서울에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매매로 하면 13억에서 1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1988년생 기준으로 제가 89년생이니까 88년생 기준으로 부모 세대를 넘을 수 없는 세대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30대, 20대 때 어땠어요? 이랬더니 한 3년, 4년치의 연봉을 저축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대요. 네, 잠실이나 강남, 뭐 울산에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값이 어떻게 돼요? 많게는 10배, 적게는 5배 뛰는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치를 잃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난 캄보디아에다 내 집을 짓자. 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매년 10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뽕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당신의 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 업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혹은 내가 이거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당신은 왜 스타트업을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생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요. 부자가 되니까요. CEO가 멋있어서요. 네. 여러분들도 다 대표시니까 알잖아요. 요즘에 직원 한 명 월급을 주는데 기본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걔들이 숨만 쉬나요? 아니요. 컴퓨터 사줘야 돼요.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줘야 돼요. 겨울이면 히터 틀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컴퓨터 사주면 열심히 하나요? 저희 회사는 저 빼고 다 아이맥스거든요. 애플로 된 거. 컴퓨터도 엄청 비싸요. 300만 원씩 해요. 걔들이 제일 먼저 까는 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일까요? 아니요. 카카오톡 같은 거 깝니다. 네. 그리고 막 게임 깔아요.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네. 그리고 분명히 낮에 끝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꾸역꾸역 남아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녁 밥값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녁 야근할 때 피자 시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피자 스쿨 시켜 먹어 피자 애땅이나 이랬는데 도미노 피자 28만 7천 원 결제됐더라고요. 네.
자, 근데 저희 생리대 아까 58%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생리대로 저희 직원들 10명의 월급을 주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 3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려면 생리대를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컨테이너로 팔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그냥 쉽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 자유롭게 쓰고 되게 논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다시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면 저는 처음에 이 캄보디아에 집을 지으면서 내가 뭔가 지속 가능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네, 패션 브랜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저기 모델로 있는 친구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한때 꽤 유명했던 한현민이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한현민이라는 친구를 가장 먼저 모델로 세웠던 회사입니다. 근데 한현민이라는 친구가 유명해서 모델로 세웠을까요? 아니요. 저희 모델들은 저희 첫 번째 시즌 모델분들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선글라스를 씌우고요. 청각장애인분들에게 보청기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룩북을 찍으니까 모델이랑 아닌 사람이랑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똑같이 모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즌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국장님이랑 다양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김혜 씨가 외국인 비중이 되게 높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 중에 비율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한현민이랑 바이들이라는 친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면서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면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키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갖고 너 모델 해볼래? 그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 모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알렉산더 왕과 나이키의 전속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브랜드는 이 딜럽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패션 사업 잘 됐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사회적 교육과 육성 사업,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던 비수상팀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냐면요. 저는 울산에서 요트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광안리에 이렇게 시합하러 오고 저희 집 넉넉하지 않은데 제가 그 은사님을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준다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 밥값을 준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강남 팁스타운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쭉 앉아있죠. 그럼 제가 항상 발표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 이지용 대표는 전공이 뭐죠? 전 체육교육과입니다. 근데 왜 생리대를 만들죠? 근데 왜 패션을 하죠? 전문성이 떨어지네요. 두 번째, 경력이 없네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죠? 울산입니다. 그럼 울산에도 지원 많은데 왜 굳이 꾸역꾸역 서울까지 올라와서 창업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업에 다 떨어집니다. 자, 근데 그런 사업에 떨어졌던 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에다가 지금 요 기업과 연계한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희가 현대차의 영업한 방식입니다. 이거 저희 굉장한 영업 비밀이거든요. 자, 현대차에다가 프로포절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현대차에게 우리 생리대를 사십시오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왜 사야 되는데? 근데 저는 B2B 거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어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제가 현대차에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가 우리 회사의 생리대를 사시면 저희는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저희 생리대를 1년 동안 1,500만 원어치 사시면 저희가 현대차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1,500만 원어치 생리대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을 내고 임직원 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리대를 사는 금액이 기업의 B2B 비용이 아니고 CSR 비용입니다. 각 대기업마다 다 CS 비용이 있어요. CSR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냥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209개의 자판기를 설치해 놓는다고 하죠. 저희가 전국 209개의 그 화장실, 지자체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대한민국의 생리대 보급률,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리대를 가져가는 퍼센트가 60%가 채 되지 않아요. 왜냐? 애들이 주민센터 가서 취약계층인 걸 인증하면 2팩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들에게 토큰을 주고 이거를 넣고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24시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저희가 이 자판기에다가 현대차와 같이 한다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광고 효과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에다가 뭐라고 어필하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현대차의 혹은 저희들의 잠재적 고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CSR 비용을 못 써서 안달인데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먹는 걸 판다 그래도 똑같아요. 직원들에게 저희 거 사주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의 도시락을 사주세요라고 어필하는 것보다는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도시락을 주겠습니까? 저희는 임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근로자들에게 최적화된 도시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토리가 가미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제품에는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1,000원에 만듭니다. 1,000원에 만들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500원에 만듭니다. 대기업들은 500원에 만든 걸 얼마에 팔아요? 3,000원에 팝니다. 스타트업들은 1,000원에 만든 걸 2,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가격 경쟁력이 우세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격 경쟁력이 우세한가요? 이 생리대판이요. 수수료 들어서 아시겠지만 화장품보다 경쟁률이 훨씬 치열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죽이냐면 어떠한 회사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타트업 3명, 5명, 10명 있는 회사들은 죽이면 또 살아나거든요. 근데 직원이 50명, 100명 될 때까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팔던 회사를 500원에 팔던 회사가 갑자기 900원에 팔기 시작하면 이 경쟁 싸움이 안 돼서 회사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거의 일주일에 2개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경제인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제품과 가치에는 우리만의 소셜 미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네덜란드랑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의 그 경제 관련된 담당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90%를 몇 개 회사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5개 회사가 90%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큰 대기업들이. 근데 독일 경제의 90%는 몇 개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랬는데 몇 개일까요? 15,000개가 넘는 회사가 90%의 경제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한두 개가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제인들과 많은 스타트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구조로 가다가는 한두 개 휘청하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폴더 뭐죠? 폴더명? 이 폴더명 뭘까요? 보이시나요? 앞에 폴더명 앞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실패. 제가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 썼다가 떨어진 파일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심사위원 같은 거 나가거든요. 제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멘토링 할 때도 그렇고 제발 발표장 가서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동네 아저씨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발표 가면 어떻게 하죠? 막 마이크 들고 이렇게 바바바바바 떨죠? 네. 떤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강남 트위스타운 가서 발표하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네요. 남잔데 왜 생리대 만들어요? 그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업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심사위원 대부분 중에 창업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기술 베이스는. 네. 그럼 전 거기서 얘기합니다. 창업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한 사람을 평가하죠? 저는 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오래 고민한 사람입니다. 새벽 5시, 6시, 7시까지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고민한 사람들이 제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중간에 주무관님들이 막 달려와요. 대표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실까요? 그러면 뭘 그만합니까?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와서 초창기 처음 4년은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6, 7년이 지났죠. 제가 지금은 청년사관학교 이렇게 심사위원을 가면 저를 그때 그렇게 평가했던 교수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엎드린 코리아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기억 안 나대요. 교수님 그때 교수님 저한테 안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됐네요. 네. 저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기업들이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통한 기부나 정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지 말자. 우리가 제품에다가 스토리와 가치를 태울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구매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프로포자랑 임팩트 리포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지자체랑도 많이 일하거든요. 뭐 서울시랑도 일을 하고 여기 부산시랑도 일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산시가 저희 회사의 생리대를 구매하면 저희가 연말이 되면 임팩트 리포트를 다 만들어 드려요. 부산시가 올해 저희를 통해서 생리대를 몇백 샀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를 몇 개 구매하셨습니다. 이걸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이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만큼의 소셜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걸 ESG 파트로 나눠서 만들어 드려요. 그럼 담당 주무관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임팩트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4년, 5년 지나니까 승진을 하시고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제품을 팔기 이전에 내 제품에 어떠한 소셜 미션이 있는가 단순히 돈을 버는 거 이외에 내가 왜 이 가치로 시작했는가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께 물어보면 대표님 왜 스타트업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처음에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냥 회사 다녔으면 편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첫 번째 직장이 여기 해병대 제1사령부거든요. 해병대 1사단이었어요. 저 인사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대위로 전역했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ROTC였고 군번도 빨랐고 그냥 숨만 쉬면 중령 대령을 단다. 이렇게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던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아이들을 돕고 무언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처음에 창업을 했던 그 스피릿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저희 축구팀이 있거든요. 제가 축구팀 주장으로 활동하는데 스타트업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 뭐 야놀자 대표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와 계신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얘기 나눠요. 대표님 왜 처음에 창업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돈 벌려고 뭐 시간이 좋아서 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빛이 나는 스타트업들을 좋아했거든요. 빨리 성공하는 스타트업, 빨리 투자받고 빨리 시리즈 A 받고 이런 스타트업. 근데 요즘에는 어떤 회사들이 멋있냐면 막 그런 회사 있잖아요. 을지로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장님에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직원분 2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이렇게 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희 거 이제 커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이 사장 밥 먹고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지처럼 허세 부리지 마. 허세는 나중에도 부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맨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사장님 매출 얼마나 돼요? 근데 그 가게가 다 합치면 한 10평도 안 되거든요. 위쪽에 이제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얼마 정도 돼요? 이랬는데 작년에 한 500억 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 10평짜리에서 500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타고 갔던 차가 포르쉐였거든요. 제가 엄청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팔았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네. 저에게 장사를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십시오. 이랬더니 차부터 작은 걸로 바꿔 이래서 제가 요즘 전기차 조그만 거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이랬는데 이지용 대표는 세금 계산서를 1년에 몇 번 발행해? 이래서 저희는 하루에도 3-4장씩 발행하죠. 그랬더니 본인들은 4번밖에 발행을 안 한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4번을 언제 발행하세요? 이랬더니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 발행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분께 들었던 가장 큰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한테 허세 부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소명. 이지용 대표의 소명이 뭐야? 이 사장의 소명이 뭐야? 사장님은 이걸 왜 하게 되셨나요? 이랬더니 그때는 용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대요. 조그만 기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찌어찌 들어와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시청 이런 데 돌면서 영업을 하고 그게 거래처가 조금씩 늘어나면 가서 그냥 김치찌개다 밥 먹고 또 영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커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회사를 몇백 명까지 키워봤지만 그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019년도부터 2019, 20, 21, 22 이렇게 4년 동안 제가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집까지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무섭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제가 사실 2019년에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행에 미치다라는 회사 아시나요? 여행에 미치다라는 회사도 제 되게 친한 친구였고요. 저랑 업드림 코리아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자기 직업을 가져서 떠났고 그리고 뭐 트로스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19년부터 21년 정확히 4년 동안 제 친한 친구 4명이 다 자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다 스타트업 대표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장래를 다 치르면서 뭘 느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사장 사업의 사자는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업가들이 죽는 거야. 왜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죽는 게 쉽거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어디 숨어 있었냐면 마창진 그쪽에 숨어 있었어요. 창원에. 네. 기차를 타고 종천까지 오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오래된 모텔 같은 데서 3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 이렇게 사업판으로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뭔가를 시작했을 때 그 설레임 그리고 그 미션 저는 그걸 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가 하는 게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지만 살다 보면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나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걸 달성해 보는 거. 옛날에 제 꿈은 백화점에서 제 물건을 한 개 팔아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백화점에서 시간대별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다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미션은 소비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이지용 대표 되게 용기 있네요. 남자인데 어떻게 생리대를 팔아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어떻게 패션을 해요? 운동선수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뭐다 말해보실 분?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이거다 라고 말해보실 분 계신가요? 네. 항상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재혁 대표님이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은 저희 회사를 못 들렸다 와서 여기로 가족분들이랑 사시는 곳 주소랑 성함이랑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 50만 원 상당의 브랜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 11억 정도 달성했던 저희 여행용 캐리어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여행 가시라고 저희가 가방 캐리어 세트 50만 원 상당의 제품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용기란 딱 저거였습니다.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 용기란 뭐다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주변을 둘러봐요. 이렇게. 그게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연대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세바시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편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용기란 뭐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왜냐? 손들면 내가 나서는 걸까 봐. 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옆 사람들이 대신 살아주나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용기는 여러분들 목구멍에 걸려있던 그걸 그냥 터트려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3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 대표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대학원을 그걸로 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지만 사실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은 뭐냐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래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할까 했더니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 나라래요.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직장, 남들보다 좋은 매출.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매출액이 막 2배씩 뛸 때는 저희 주변에 스타트업들이 쭉 보였거든요. 걔네들이 막 엄청 찾아와서 조언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코로나 때 저희가 다 마스크를 썼죠. 생리대에 들어가는 펄프랑요 마스크에 들어가는 펄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 동안 공장이 정지됐어요. 근데 그때 직원이 2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6명에게 월급을 못 준다는 거 이외에 내가 팔 물건이 없다는 거는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나요? 아니요. 일이 없네 이러고 게임해요. 그럼 막 진짜 이게 막 으스러집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떨어져요. 왜냐? 저 스타트업은 플랫폼이라 엄청 잘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싹 지났어요. 저희 회사는 여기 김해 출신 친한 대표 있거든요. 케어닥이라고 나중에 케어닥 쳐보시면 나옵니다. 케어닥이 인베스코라는 세계 글로벌 7위 투자사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거기 투자 운용 금액 2,300조거든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받은 요양원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산들산들
콜라보, 케어닥 이래서 이제는 생리대에서 성인용 기저귀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패드도 만들어요.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거의 다 제품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주영 대표 안 될 거야. 네. 안 되면 어떡할래? 너 그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직접 해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거 저희 회사 딜럽이라는 저희 브랜드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백화점에 매장도 있고, 네, 꾸준한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 이렇게 악마 같은 친구들이고요. 제가 맨날 악마 같다라고 장난을 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고마운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일 10시 반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거든요. 네, 이거 듣는 많은 대표님들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일합니다. 네, 근데 되게 미국식 마인드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일하다가 도망가는 젊은 친구들 많거든요. 네, MZ 친구들이라고 하죠. 요즘 MZ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MZ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냐면 인턴을 2개월을 시킵니다. 인턴을 2개월을 시켜요. 그리고 6개월을 시킵니다. 계약직 6개월. 잘하면 6개월 연장을 해줘요. 그러면 벌써 1년 4개월, 1년 2개월이 흘렀죠? 14개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고 잘하면 1년 계약직을 연장합니다. 그러고 잘하면 그때 정규직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그 긴 과정을 거쳤던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 회사도 하지만 이렇게 샐러드 프랜차이즈업도 하고 부산에도 매장 있고 여러 개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노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을 맞춰주고요. 근무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맞춰주고요. 그 이상의 급여를 보너스로 주는데 그거를 그달 주는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거를 12월 달에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일했던 거를 그 다음에 6월에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저는 최저시급을 맞춰준 사람이에요. 보너스는 제가 줄 수 있는 제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누적됐던 비용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미친 듯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만둔다 그래도 전혀 배 아프지 않아요. 네. 대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있죠? 대표님 드릴 말씀 있어요. 진짜 싫어요. 네. 금요일 날 그 카톡 오면 주말 내내 잠을 못 잡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출퇴근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서 가고 싶을 때 가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 화면, 제가 처음에 강연 준비했던 PPT 화면인데요. 이 화면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 했던 거의 배경 화면이거든요. 제 강연 자료의 배경. 저는 국내 2가지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으로 가장 높은 펀딩 기록을 찍은 회사예요. 네. 누적 펀딩이 45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다루는 아이템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럼 평균 객단가 펀딩 객단가가 터진 단가가 4억이 넘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1억 이상 터진 프로젝트가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억 이상 달성한 프로젝트의 비율 전체 펀딩 중에 0.3이 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 거의 대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디지 같은 데서 상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저희가 처음 2번째 갖고 있던 기록이 뭐냐면 저희가 처음 열었던 펀딩입니다. 저희는 최다 아이템으로 최고 펀딩의 기록도 갖고 있고요. 2번째는 국내 최악의 펀딩 기록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 이 말을 외우고 있어요. 2015년 11월 30일 딜러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2015년 11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열었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얼마로 끝났어요? 45,000원. 전 아직도 이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게 실패해서 제가 이분들 개인 연금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바닥일 때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신 분이에요. 15,000원씩 3명이 투자했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저희 회사 주식을 줄 정도의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망할 거라 그랬어요. 이지용 대표는 운동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창업하면서 무너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너졌나요? 아니요.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얘기해요. 이지용 대표, 내가 이지용 대표 따라잡을 거야. 혹은 친한 동생들이 형, 제가 나중에 형 따라잡을 거예요. 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노냐? 그리고 얘기하죠.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저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럼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잤대요? 난 어제 4시에 자서 7시 반에 일어났어. 아침에 운동 2시간 하고. 내가 너보다 매출액도 높고 내가 너보다 더 잘 파는데 왜 너가 나보다 많이 자지? 전 그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돈 때문이나 어떠한 목적성이나 비입비를 달성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줘야 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거를 달성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나 이런 데 본사 찾아가면 얼마나 이렇게
막는지 아세요? 네. 옛날에 공장 같은 데 미팅 가면 여기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공장 찾아오시는 손님들 다 친절하게 받아주시나요? 제가 가보면 10개 중에 하나 친절할까 말까예요. 그나마 제일 잘 통하는 게 거기에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이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 저 이거 만들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들어와요. 근데 공장 관리자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현대차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배운 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바카스 사들고 가서 저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바카스 따드리고 저 나중에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몇 층인지도 몰라요. 그냥 올라가서 보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PPT가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3,698만 원을 넘는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게 저희 회사 초창기 생리대 모습입니다. 생리대 모습이고요. 지금은 산들산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크고 있고, 이제는 케어닥과 같이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같은 경상도 친구이기도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케어닥은 이제 실버타운을 짓거든요. 롯데랑 같이. 네, 그래서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성인용 기저귀를 다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게 잘 만들고 있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여러분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각자 이 경제인 포럼이면은 다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은 하루만큼은 회사 가셔서 신문 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내가 이걸 처음에 왜 시작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제가 매일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떠난 친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걔들이 저한테 더 악착같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잘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마크 주커버그. 뭐 하는 사람이죠? 페이스북 창업자. 네. 제가 이 카테고리를 왜 챕터했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를 했길래 이걸 이렇게 따왔습니다. 뭐냐면 회사를 실제로 창업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창업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네.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세금, 뭐 인사, 노무, 회계, 뭐 등등등등 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대상이 어느 한 지역, 한 장소에서 일지라도 말이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최고의 회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메타에 들어와 있는 최고의 회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떠한 돈을 보고 간 회사들이 아니라 그 사회나 그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왜 탄생한 회사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남이 이사님이라고 그 정주영 재단, 이제 정주영 창업주분의 손녀죠. 이제 그 이사장님하고 이제 티타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7명을 좋아한대요. 7명이서 회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산 나눔재단이라고 그 서울 강남 팁스타운 앞에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현대차가 만들어진 계기 때문이죠 라고 했는데 현대가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만약에 이지용 대표님이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줄 테니까 자동차가 없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조립해다가 팔아라 그러면 파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가 없는 개발도상국인데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냥 보증 다 끼고 연대 보증 다 끼고 100억을 대출해 줄 테니까 자동차를 조립해서 기술자들 데려와서 팔아라 그러면 파시겠어요? 근데 현대차는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한국 야쿠르트랑 같이 일합니다.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그 로봇 타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 생리대가 배달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랑 미팅을 했는데 저는 그 회사에 가면 담당자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이 회사에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럼 직원들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아십니다. 전무님, 상무님 이런 분들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 물어봤더니 한국 야쿠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쟁 직후에 전쟁 고아들이 자꾸 쓰러져 죽으니까 야쿠르트에 당을 타서 먹이던 나눠주던 회사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방문 판매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방문 판매로 커진 회사라는 거예요. LG 어떻게 커졌죠? 럭키 치약. 네. 전쟁 직후에 양치할 게 없으니까 치약 팔던 회사예요. 애경, 지금은 제주항공 갖고 있죠? 애경, 저희 합정동 사무실 앞에 가면 애경 있거든요. 네. 퐁퐁 팔아가지고 저는 비행기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 주부들한테 퐁퐁 팔아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회사도 어떠한 사회적 가치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창업하면서 사람 알겠지만 창업 과정에 정말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는 것과 자신이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꼭 그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사를 처음 창립하실 때 그 가치가 있었다. 혹은 여러분들이 2대거나 3대시면 초대 회장님들이 그걸 만들었던 가치가 있다. 그걸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린 거는 첫 번째는 용기였고요. 두 번째는 가치였습니다. PPT가 좀 꼬이긴 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전달 잘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른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